네, 목소리가 너무들 크십니다. 네. 그렇지. 네, 자, 곽규택 위원님 3분 시작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네. 예, 공군참모총장님, 예. 제가 검찰에 있을 때 법무부의 국제형사과에 근무해가지고 소파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보다는 제가 규정을 좀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저 틀리신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중앙방공통제소가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라고 하는 곳이 한국군의 소유권은 있지만은 미군의 무상 사용권이 공여돼가지고 사용 운영권이 미군에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중앙방공통제소를 들어가려면 미군의 허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소표와 규정상. 그런데 특검에서 뭘 잘못했냐 하면 특검에서 한국군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압수수색하러 들어가겠다. 그러면 한국군에서는 말이죠.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특검이 직접 미군하고 협의를 못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군에서 미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산 그러니까 미군에서 지금 10월 3일에 외교부에다가 항의서한을 보낸 겁니다. 외교부에 항의서한 보내는 건 맞아요. 소파 규정상. 보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특검은 잘못한 거예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압수수색한 게 뭐냐 하면 왜 하러 들어가냐 하면 그 안에서 방공관제사령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 당시에 협의 공문을 보냈는지 그걸 확인하러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항의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한국군 정찰 자산으로 수집한 자료를 압수했다. 한국군 담당자가 보안성 검토를 거쳤다. 압수의 대상이 된 그 압수물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거는 장소적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색하러 들어간 그 현장은 미군이 당연히 공동 관리하고 있고 미군의 허가하고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님이나 공군참모총장님이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항의서한 자체는 국방부 장관님 확인 못했다. 내용은 들었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항의서한을 온 것을 알았다고 처음에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이 외교부로부터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뭐 이야기를 듣거나 한 적이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언론 기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고 제가 답변했는데 항의 사안이 외교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온 겁니다. 또 온 걸 아시는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때가 얼마 안 됩니다. 예. 10월 3일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 안 됩니다. 예. 얼마 안 됩니다. 그 구역이 위치한 전체 장소가 미군이 관리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한국군 국무구역에서만 그냥 이루어졌고 모른다고 하세요. 구역은 한국군 단독 국무구역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 분들이 그럼 참모총장님 가시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네, 주변 김영민입니다. 장관님과 공군 참모총장님 함께 같이 들어주십시오.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5월에 군대 내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에 목숨을 잃었던 분인데요. 21년 5월에 사망했고 2024년 7월에서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사이에 특검이 진행됐죠.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 범죄를 은폐하려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려고 해서 특검이 도입됐고 수사가 진행됐고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군사법원법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 덕분에
최혜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대 내에 인권을 대폭 신장하는, 군인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군대 내에서 범죄를 암장하거나 은폐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비극은 이해람 중사 개인의 비극, 가족의 비극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군이 함께 기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유족들은 이해람 중사에 대해서 공군사령부 쪽에 어떤 기념물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전 장관과 이전 공구참모총장께서 약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어렵다라는 답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과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공군참모총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해람 중사가 군에 미친 선악 영향력은 충분히 다 인정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발전된 부분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부모님 요청으로 공군과 국방부에 요청하신 사항, 추모비 건립 이외에도 다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충분히 해보았습니다. 현재 하지만 있는 훈련과 규정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적용하기는 제한된다는 부분을 일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의원님 추가로 말씀하신 그러한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것, 그리고 군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다 선한 영향에 해당은 되지만 그런 부분 같이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국방부와 해보겠습니다. 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여건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좀 오버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공군 참모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금 이 소파 협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7월에 특검이 주한미군 기지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 서한 보낸 거 국방부 장관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얼마 안 됩니다. 몇 월 며칠. 외교부 장관이 이 부분 외교부로 보냈던데 공유했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아마 10월 아니 그러면 언론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외교부 장관하고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주한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언론 보도는 지금 엊그저께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지 못하셨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 간에 중요한 이러한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군 참모총장, 예. 7월 달에 압수수색 될 때 그 이후에 미측과 어떤 협의하신 거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측으로부터 항의받거나 미측으로가 협의하신 부분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떠한 미측과 협의가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이번에 항의 서한이 온 것뿐만 아니라 8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국방부 장관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있었고, 그리고 7월에 그럼 압수수색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자, 공군 참모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MCRC, 한국공군방공관제사령부, 이 사령부가 어디 있습니까? 오산 기지 부대 내에 있습니다. 자, 오산기지 부대 안에 이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무실 중에 하나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건물 전체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제기하고 또 이런 문제 제기한 이유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소파 협정 위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의원님, 못하고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요 소파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자, 소파 소파 협정에 기관이 이렇게 되어 아니고요. 있지 않습니까? 이- 주권을 보유하되 미국이 관리권을 가진다는 내용이고 대한민국의 수사 재판 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된다는 K약이라는 한국 항공우주 이 센터 본부는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고 들어가는 출입구와 입구와 출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안에 건물 안에 보면은 한측 사무실 공간이 따로 있고 또 맞은편에 밑집 공간이 따로 있고 아니 공동 구역이 그런데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네. 그 건물은 공동으로 압수수색-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고 압수수색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쨌든 미치게 관리하는 것과 한미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미국이 항의 서한을 보냈는데 국방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는 것도 문제고 두 번째 사실은 특검이 압수수색한 직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소파 협정 위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미국 측에 오해가 없도록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군 참모총장도 안 했다. 국방부 장관도 안 아니 했다. 무슨 외교부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문제지 국방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이것이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소파의 규정에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고 한국군에 사용하는 그 섹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미치가고 자, 그러면 왜 상의할 상황이 항의 아니다. 서한을 보냅니까? 그러면 왜 항의 서한을 보냅니까? 저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했는데 그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것을 외교부에 미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물론 맞습니다. 소파 협정에 대해서 외교부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공군 참모총장께서는 이것이 공군의 이 주요 군사 시설이고 또한 국방부 장관께서도 그 공군을 지휘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여러 채널로 논의를 해서 미국 측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있는 대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 그것은, 것을 풀어야 되는 노력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SC에서 외교부 장관이 미치게한테 여러 가지 이해와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를 제가 회의를 통해서 그건 들었습니다만은 이 아시다시피 이 오산 기지는 미군 기지로서의 그 K약 그 건물은 자체 우리 한국군이 저 건물을 건설한 장소입니다. 나머지 이분을 한국군이 건설한 건물인데 사용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근데 당연히 이 업무상 미국의 관리권을 업무한 존중해야죠. 지역을 미치게 장소로 들어갔다면 그건 문제 되는데 순순히 한국군이 자 장소로 여기에는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때문에 이루어진 사무실 중 한 미국한테 곳을 통보할 일이 아니죠. 자 공군참모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무실 중 한 곳이 한국과 미국이 같이 사용하던 곳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왜 건물 자체가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제가 초기에 말씀을 드렸고 그 건물을 실제로 공사를 해서 지은 것은 한국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같이- 지었고 소유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점유하고 누가 사용하는 건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면 결국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지나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왜 오해를 불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한미 관세협정이라든지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도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할 텐데 외교는 외교부만 하는 일이다.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 공군 참모총장 그 채널에서 그 레벨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S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1분만 더 달라고 소통을 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제 이따 1분만 더 달라는데 더 주셨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해야 될 일을 안 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러면 국방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확대 정상회담 때 2+2 회담이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 강력히 항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교회 압수수색과 그리고 주한미군 압수수색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었다 이렇게 그 뒤에 이해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2 회담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오해는 풀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NSC 회의 때, 미 측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경원 위원님은 지금 3분, 2분, 2분 해서 주질의 시간 7분을 다 쓰셨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사실상 뭐 조금 더 마무리 말씀까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더 드렸음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네, 또 상군 총장님 계실 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진우 위원님. 다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일 큰 걱정이 우리 군이 과연 북한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이 될 것인가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항명을 사실상 법에다가 넣는, 그러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에는 응하지 않아도 좋다. 이 부분을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미사일 누르면 대량 학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못 누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야간 경계근무소라 그랬더니 이거는 휴식 취하게 한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군에서 지금 올해 복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럴 수 있는 위험이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우리 장병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또 같이 훈련하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뭐 물론 우리 건전한 병사들은 그러겠지만 아주 일부 핵심적인 보직에 있는 한두 명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정당하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군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있죠? 저희 기본적으로 명령권자는 정당성에 기반한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정당성에 아니요.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우리 상사가 하는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 그분을 100% 신뢰를 한다면 다르겠지만, 평소에 뭐 우리 상사가, 우리 소대장이, 우리 중대장이 난 저 사람 말 잘 못 믿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뭐 저도 군 생활 해보면 한겨울에 말이야 막 30몇 도 되는데 저 눈치우러 나가라 그러면 되게 싫잖아요. 이거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뭐 그런 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 육군이 건강한, 아니요, 군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부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시더라도 군의 좀 입장을 좀 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최근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드론을 이제 북한에 보낸 게 과연 외환죄냐 이적죄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헌 과정에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드론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에 드론 훈련 보내면 이게 외환이나 이적죄가 되면 앞으로 우리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훈련과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평시에 정전규칙이라든지 또 적용.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북한에 전혀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니죠. 필요할 땐 보냅니다. 필요하다는 건 그것은 어떤 정당성에 기반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종 전시, 평시, 도발에 대비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그런 정당성 측면, 적법성 측면 이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합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그런 경우를 본 적도 없고 이것은 저희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적법성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에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 저희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어떤 도발이 있었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 매뉴얼이 있고 거기에 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훈련과는 관계없는 문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차관에 의한 외압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었다. 야당은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군형법 94조에 특정 정당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유포,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과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이창민 중령이고요. 이분이 지금 대령 진급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진급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님. 네. 육사 출신 법무관이라는 소수 정체성보다 육사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 또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굳이 사관학교 출신을 여러 전투병과에서 활약을 하고 계실 텐데 굳이 법무관까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위탁 장교들 많이 봤습니다. 사관학교 출신들. 저는 정치학 전공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렇게 위탁 장교들을 또다시 법무관으로까지 병과를 장악하면서까지 육군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육군이 그렇다고 해서 장기 법무관이 많이 선발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해군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군 참모총장께서 이 해사 출신 법무관 사관학교 출신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여러 제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해군 참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법무병과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이제 법무병과가 총 118명인데 그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중령, 소령 이제 대위가 한 30명 부족하고 중위가 20명이 이제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장기 법무관이 부족하면 사관학교 출신을 법무관으로 양산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냐고 예, 의견 짧게 드립니다. 추가 보충은 또 위원장께 허가 득하시고요. 예. 근데 어찌됐건 이 사관학교 출신의 위탁 교육 실시한다고 해서 육군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결혼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육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군에서의 처우와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제도들이 더 갖추는 게 필요하지. 예. 지금 사관학교 출신들 로스쿨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장기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해군이 더 좀 걱정이 되는 게 육사 출신 장성 진출률이 70%입니다. 근데 해사가 90%가 넘습니다. 예. 해군 ROTC 설치된 대학 4개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만약에 해군이 해사에 의해서 더 장악되는 것도 저는 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출신이 다양화돼야죠. 예, 맞습니다. 법조인들이 법조인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관학교 출신들로 법무병과까지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예. 육군과 그렇게 하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부디 해군 참모총장께서 지혜롭게 판단하시며 기대하면서 이번 질의 예. 다양한 출신들이 군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압수수색을 할 때 해당 지역의 군사 시설의 경우에는 사전에 그 군사 시설을 관장하는 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허가를 얻고 지금 특검이 들어간 겁니까? 우리 참모총장님, 공군 네. 참모총장님, 공군 참모총장님 미리 잠시만 말씀을 허가해 주셨어요? 그것만 답변을 예. 해주세요. 허가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그쪽에도 통보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쪽 허가를 지금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항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절차는
지정된 승인권자가 정해져 있고 그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함대가 미군 같이 쪽은 안 했던 사용하도록 거 아닙니까? 공동 관리하니까 무조건 관리 다 주체가 미국으로 되죠. 통보하도록 돼 있는 절차가 아니고 아니 이미 그러니까 함대가 맺어진 절차대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군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통보를 받았으면 이런 항의 서한을 보냈겠느냐고요. 자, 장관님, 네. 그러면 이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서 우리 국방부에 전달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추후에 있었습니다. 추후에요? 예. 예, 언제 보셨어요? 그 항의 서한을? 아마 그로부터 한 일주일이나 10일 어간에 있었던. 아, 그러면 장관님께서 그 서한을 보셨습니까?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보셨습니까? 예. 그 서한 자체를. 아니 서한이 왔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예. 국방부로 예. 이러한 항의 사안이 왔다 왔다. 해가지고 이제 보냈군요. 예. 예, 그래서 검토를 시키셨어요.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다고 합니까?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지금 장관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근데 장관님, 우리의- 이게 자꾸 말이 좀 바뀌어요. 지금 처음에는 이 항의 서한이 왔다는 걸 나중에 언론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외교부에서 국방부로 그 문건이 왔고 문건 자체는 내가 못 봤지만 왔다는 걸 보고는 들었다. 말이 자꾸 바뀌시네. 그리고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교부, 국방부 이게 칸막이 칠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오면은 서로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럼 이거를 납득을 시키고 사과를 할 거면 사과를 하고 특검이 잘못했으면 특검이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나중에 지금 언론에 지금 10월 3일 날 보냈는데 언론에 네, 예. 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판단되기에는 소파 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고, 한 측의 근무는 그 공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미측에다 통보할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주면 우리가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드론을 띄워서 평양에 드론을 띄운 사건을 수사하러 가는데 왜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야? 단체 협상. 이 평양에 드론을 씌워서 그걸 압수를 안 한 거예요. 윤석열이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걸 압수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전부가 이보세요. 여러분 이거 왜 압수수색 하러 간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니 압수수색 왜 하냐고. 그건 알아요? 특검이 압수수색 왜 하러 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혼모하지 말고 특검이 압수수색을 왜 하러 갔어요? 평양에 주연기를 윤석열이 씌우려고 해서 띄웠잖아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압수수색 하러 갔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이해하고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확인해달라고 이거는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었다는 그러면 평양에 드론이 띄운 거를 압수수색했는데 당황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집에서 인사 없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드론이 띄운 거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여러분에게 알리고 갔을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지금. 안 된다고 했어요. 평양에 드론 띄운 게 잘한 거예요? 뭘 말이 안 돼요? 평양에 드론 띄운 거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말씀하시는 몇 거 분 보고 할까요, 주진우 한번 위원님? 넣어 주십시오. 네. 국방부 장관님 그 답변하시는 걸 보고 국민들이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산
미군 기지에 대해서 특히 특검이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직접 언급한 내용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정 무렵에 있었던 속보를 뜨고 다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국민들이 설명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해를 다 풀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나서 주한미군이 소파 규정과 관련돼서 위반했다는 취지의 항의문을 보내고 또 그 과정에서 후속 조치가 없었던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한미정상회담하고 나서 실무 단계는 실무 단계, 또 장관은 장관끼리 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 오해를 풀어가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말씀은 그 지금 항의 서한이 온 것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이고 또 NSC 회의를 통해서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제가 만난 미국 고위 장성과 고위급들은 다 오해가 풀렸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아니 한미동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의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의 한 축이신데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부처 간에 칸막이 칠 문제가 아니죠. 근데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국방부에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해서 국방장관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의 미측의 고위급 장성과 사령관들이 제가 한 7, 8차례 만났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어필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거를 도대체 대화를 할 때 평소에 채널이 어떻길래 이 지금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그 내용을 그럼 그 전까지 만났을 때까지는 이런 방법 아무 얘기도 없다가 도대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어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돌변했다는 뜻인데 저는 미군의 기본적인 동향과 상황에 대해서 국방장관으로서 좀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항의문 직접 보셨어요? 외교부로 항의 서한이 갔을 때 항의 서한의 내용을 국방장관이 직접 다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않고 그 얘기 대강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유, 당연히 직접 확인해야 되지 맞지 않나요? 그 항의 서한의 내용에는 미군의 미군도 동맹국이잖아요. 군사동맹인데 군사동맹 국가가 어떤 항의 서한을 보냈으면 그 뜻이 뭔지, 그 시기에 따른 어떤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문구를 보고 그 내용을 분석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의 서한에 그 내용조차도 직접 확인 안 하고 그럼 남한테 들어서 안다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일단 안 되고요. 그 항의 서한에 소파 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서 있습니까? 제가 소파 규정은 미측에서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지만은 그러니까 항의문에 있어요? 그 내용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항의문에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장관님 설명하고 미군과의 인식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공군참모총장께서 그 말씀하셨죠. 그 건물의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데 압수수색에 실제로 간 공간 자체는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죠. 한측 단독 공간입니다. 한측 단독 공간이더라도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이 전체 같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당 건물까지 뭐 날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데 미군이 점유하는 그 복도 구간이나 이런 데는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걸어서라도 어쨌든. 예, 복도 구간은 입구가 완전히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에서 출입하도록 지금 다 그러니까 입구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들어보세요. 입구가 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주한미군이 그 관리하는 지역을 또 특검팀이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입구는 동일하게 돼 있고 입구는 일반 구역이라 해서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의해서 출입하도록 MOU가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본 질문에 답을 하세요. 주한미군이 그러니까 미국의 관리 영역에 있는 그 구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미국의 관리 영역이 아니고 한미가 같이 관리하는. 어찌됐든 미군이 관리하는 거 지금 그걸 항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미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지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변명할 문제는 아니죠. 출입구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 구역이 있고 한측과 미측이 따로 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한 장소는 한측이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근데 미군이 지금 소파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미군이 점유하는 지역을
왜 우리한테 사전 통보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갔느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의문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미군 측 주장이 뭐예요? 주한미군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측 입장도 있을 거고 미군 측 주장이 뭡니까? 미군 측 지장은 사전에 협의 없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건물 드론 자체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점유하고 협의 있는 자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한측에 국한돼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미측 갔다면 모르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국익을 방향해서 정확하게 그 주한미군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왜 사전에 안 됐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일단 조은석 특검이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했을 때 국방부는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우리 측 지역이니까 언제 통보받았을 거 아니에요. 국방부는 언제 통보받았어요? 공군참모총장. 예, 언제 통보받았어요? 압수수색하는 거. 그 날짜는 제가 보직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 지금 파악하고 있어야지. 지금 미군이 소파 규정 위반이라고 그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취임 전이라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7월인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래 압수수색하게 되면 군사 시설이나 안보 시설에 대해서는 군사기관의 장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7월 3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7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럼 들어가기 직전에 통보를 받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방부에 통보할 때 조은석 특검팀은 국방부 말고 저기 미군에는 아예 통보를 안 한 거네요. 저는 특검이 지금 완장차고 민주당 하명받아서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다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미군에 통보를 하거나 사전에 했으면 이런 충돌이 불필요하게 일어날 이유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미군이 뭐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란 특검팀이 민주당하고 또 국방부하고 상의하고 거기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통보하겠습니까?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전 동의를 받고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먼저 공군 측에서 아마 알 것 같은데 국방부에서는 그걸 뭐 사전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또 우리 그전에 남조선이라고 하더니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또 두 개의 국권을 얘기하고 거기에 또 부안해동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심지어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에 따른 재개된 사교훈련과 실기동훈련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정동영 장관의 이런 국가 간 그리고 또 이런 군 훈련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그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팀으로 서로가 국익과 실용에 맞춰서 여러 가지 외교안보 중심을 대처하고 나갔다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장관님은 그 분명히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리고 또 남북관계 발전법에도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들하고 명문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 아닌가요? 장관이 아닌가요? 제가 거기에 있어서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방부하고 통일부가 다른 정부의 장관이 아니죠. 국무위원이 아니죠. 예. 어쨌든 이 대북 관계는 모든 국민들의 혼선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또 군을 총괄 지휘하시는 국방부 장관님 입장에서는 바로 통일부 장관의 이런 어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셔서 군 장병들의 대북 인식과 안보 태세에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있어서는 이렇게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 책임과 정책은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 조정을 거치고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국방 좌이론, 지금 뭐 우리 한미 동맹 관계도 이렇게 막 흔들리고 이런 와중에 우리 군 훈련 차질 없이 대비태세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확보해 주시고요. 근데 의원님, 예. 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나중에 네. 제 시간 좀 예. 지나면 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임성근의 증인 나와 계신가요? 예, 나와 주시죠.
예, 참 이게 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 최혜병, 이런 우리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 해병대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들고 지금 해병대를 분열시키고 해병대의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짧게 지금의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최혜병 사건이 해병대를 분열시켰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신경을 한마디로 예. 단어 하나로만 표현해 보세요. 단어 한 단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서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네. 최혜병 사건은 저도 바로 직후에 그 우리가 대민지원 나갔다가 발생한 아주 불의의 사고 아닙니까? 네. 그 죽음을 누구도 방치한 적이 없고 작전상 일부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보상 조치 이루어졌고 예우가 갖춰졌고 저도 그때 가서 발인을까지 지켜보고 1박 2일로 제가 안타까운 순간을 같이 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최혜병 그 안타까운 죽음이 지금은 특검을 만들어서 무려 예산을 지금 40억 그리고 또 지금 연장안에 의하면 약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특검을 좀 구성을 해서 지금 특검이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것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르겠습니다. 이 순직 해병 특검을 통해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좀 규명하고 그 본질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해병 우리 죽음은 안타깝지만 거기서 지금 본질이 대통령의 개입 또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예압 수사 예압 거기에다 뭐 구명 청탁 이런 것들로 뒤쓰여서 그런 거를 조사하겠다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특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장관님 지금 입장에서 보면 뭔가 그것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네, 조국의 부름을 받고 의무복무로 한 장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해경 이번에 인천 해경 그 사망 사고 아시죠? 그 룰을 지키지 않았어요.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 단독으로 갔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고 그것을 또 은폐 조작을 하려다가 또 그게 알려져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치명적인 치부가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최혜병 사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어요.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이걸 정말 지나치게 물고 떨어지고 지금 막대한 세금을 들이면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최혜병 특검이 한 게 볼까요? 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이게 종교 지도자,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영훈 목사님,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 자택 압수수색을 했어요. 별로 나온 게 뭔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오늘 또 인권위의 김용원 인권보호관, 인권위원 또 압수수색한다. 인권위 또 압수수색하죠. 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거기다가 이게 지금 무슨 또 통신조회? 이게 또 통신정보조회를 보니까 무슨 뭐 10,000건 이상 했다고 그래요. 새 특검 중에 아주 몇 배 제일 많은 이런 무모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우리 안타까운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이거 도구로 삼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 인권 유린하고 또 이렇게 종교 탄압하고 도대체 이게 제 정상입니까? 이게 정말 장관님 충분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말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소위 검찰 없앤다고 하면서 특검 감동하고 지금 이게 해병 특검을 통해서 도대체 예산 낭비해가면서 군 본연의 안타까운 죽음을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또 통신조회 분별을 하면서 나라를 온통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 최혜병 특검이 결국은 어쩌면은 이 군의 잘못된 수사에서 기인된 거 아닙니까? 자, 박정은 대령 지금 뭐 이번에 준장 지급했죠? 아직 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네, 최해병 사건을 해병 순직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번 좀 이따 볼까요? 한번 이제 다른 여기 우리 여당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나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순직 해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사 단장을 항명 수괴죄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기소를 한 이후에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이런 수사 외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은 호주로 도주하는 도주대사의 그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특검이 이것을 제대로 올바로 수사해야지만 군의 기강이 바로 잡아진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감위원님들께서 이를 밝히고자 하는 국회가 통과시킨 최해병 특검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활동을 폄훼하거나 특검을 모욕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특검 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군사법원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감을 방해하는 교섭단체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4분 남았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성근 증인 작년에 자주 봤던 장관님,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민주당 정부가 대개 보면 한미 동맹, 특히 동맹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항의 사안 받으신 것 관련해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아무런 우리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미국이 이런 소위 생터집을 잡고 있다면 한미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못 풀었다면 우리 외교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원석 특검한테도 경고를 하셔야죠. 그걸 감싸서는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못 풀고 있다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2+2에서 풀었다 그랬어요. 풀었는데 석 달 지나서 또 항의 사안이 왔다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의심을 자꾸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와서 우리 국내 브리핑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관세 협상도 잘 됐다, 미국과의 오해도 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우든 수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했으니까 미국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로 퉁치실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첩사가 진행하고 있는 보안 조사 건수가 2021년도 224건인데 매년 한 200건씩 늘어서 24년에는 1000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지금 2025년이죠. 근데 방첩사를 왜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의원님, 방첩사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방첩에 대한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첩사 내에 있는 해제법은 뭡니까 그러면? 방첩사 내에 있는 조사, 수사 이런 부분들은 국방부 내 유관 기관에 이체를 바꾸는 겁니다. 미션을. 장관님. 네. 그거는 정말 제가 뭐 같은 선배 의원이신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장난이시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방첩사를 없애고 그러면 그 기능은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방첩사 해체법을 발의한 그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이라는 분이요. 이게 민주노총 출신이고 방첩사를 없애는 건 큰 오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방첩사를 들어보세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진보당이 왜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고 전종덕 의원님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 소위 얘기해서 한국에서 간첩이 마음대로 활기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시는 겁니다. 이게 달리 얘기하면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경찰이, 아니 우리 경찰이라는 이름은 없애지만 경찰관은 왜 여기서 진보당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전종덕 의원이 통합진보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덕 의원이 방첩사 해체법을 전종덕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민주당이 지금 부안해동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게요. 말 설명 길게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둑이 경찰 없애겠다고 몽둥이 들고 덤비니까 그래 경찰 없앨게. 근데 우리 경찰관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경찰관을 검찰에도 갖다 놓고 안기부에도 갖다 놓고 해서 경찰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군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예. 간첩 잡는 방산 기능, 간첩 잡는 기능과 그리고 방산 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더 확실히 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다만 지난 12.3 계엄으로 인해서 문제됐던 그런 기관과 기구에 대해서는 조정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분산시키면 경찰이나 조직으로 묶였을 때 경찰이 시키고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인적 재원, 물적 재원을 다 분산시켜놓고 아니 상호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방부 직할 관할 내에 있는 각 부서로 이렇게 기능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장관님의 말씀에 그 취지를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관님을 공박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여론을 살펴야죠. 아무 제도 안 됩니다. 방첩기능이 약과 우리 군의 방첩기능 약과 시스템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확실히 네, 장관님에게 답변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방첩 기능은 훨씬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제가 만난 미국 고위 당국자와 군 고위 당국자를 이야기 들어보면 한미 동맹이 굉장히 견고하고 잘 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론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미 동맹은 제가 만날 때마다 바퀴의 양축과 같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 뗄 수 없는 건 한미 동맹이다, 한미 관계다. 이런 논의는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네, 걱정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방첩사는 대전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쿠데타, 군내 쿠데타를 감지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2.3 내란에서는 방첩사령관과 그 측근 수하들이 스스로 이런 대전복 기능을 무시하고 오히려 내란 공범이 됐지 않습니까? 방첩사의 개혁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런 따리를 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네, 한 말씀. 자, 다음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자, 도대체 상식을 깨뜨리는 국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 다음은 최혁진 의원님 순서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자, 제가- 최혁진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국감 진행 방해하면 네, 국회법에 따라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본인 발언 시간 신동욱 의원님 1회 경고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말을 삼가하세요. 주시엘 출신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이 직접 시민에게 가슴에 총을 겨누고 또 정치인 체포조를 꾸리고 또 중무장해서 국회 침탈을 했고요. 또한 장갑차가 국회 주변을 둘러싸고 국회 상공에는 헬기를 띄운 정말 국민들로부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내란, 군 내의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철저한 단죄는 필요하겠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척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장관님, 지금 중앙지역군사법원, 네. 중앙군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군사법원에서 현재 몇 명의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12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인 총 12명인데 대장이 1명, 그죠? 네. 또 중장이 3명, 소장이 2명, 준장이 2명, 대령이 4명, 총 1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별들의 재판입니다. 그 참모총장이 과거에 그 한꺼번에 재판받는 경우, 이런 별들의 재판받는 경우는 과거 전두환 때 한 번 있었죠. 정성화 참모총장.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때나 일어날 법한 일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 주심이 소령이고요. 그다음에 중령 한 분, 소령 한 분, 해군 소령 한 분, 이렇게 총 3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중차대한 재판을 과연 소령 주심이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검찰도 경험해봤지만 계급이 깡패라고 생각하는 군에서 소령이 이 많은 별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또는 국민들도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령 혼자 재판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그 법원장이 지금 군에서 상당히 오래 경험을 쌓은 좀 대령직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예. 아무리 사법권이 독립돼서 재판한다 하더라도 예, 예. 중령 한 분, 소령 2분이 재판을 이 많은 장성급을 재판한다는 게 좀 말이 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있지만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한수 육군 전 참모총장이 올해 10월쯤에 전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10월 말일자로. 예, 전역을 하면 박한수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민간으로 갑니다. 민간으로 가겠죠. 주거지가 대전쯤이니까 대전지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또 한 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전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전역합니까? 조사본부장은 내년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건도 민간으로 이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범죄지가 용산이니까 서울 서부지법으로 이송이 되겠네요. 박원수 소장은 13일보로 제적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요, 더군다나 이게 사건이 뿔뿔이 전국으로 흩어지는 건 물론이고 또 군사법원에 있는 2분이 2024년에 임기를 시작했으니까 2년이 지나면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인사이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재판부도 바뀌고 피고인 12분에서 2분이 다시 민간법원으로 가고 그러면 군사 관련 내란 재판은 총 12분인데 재판부가 3개에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자, 의원님, 이게 지금 상당히 그 법원의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좀 법원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중앙지역 군사법원장 서석원 대령입니다. 제대로 재판이 되겠습니까? 현재 재판은 재판부 국어 성행에 해가지고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각 기일을 잡아가지고 충실하게 심문해가지고 현재 기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요. 예. 주심이 소령이고 예. 소령 한 분하고 소령 2분이서 이 많은 장성급을 제대로 재판한다? 국민들은 저한테도 많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급이 깡패인데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겠냐. 더군다나 2분이 민간 법원으로 가면 이제 10분 남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장님, 예. 해병대 특검에서, 재병 특검에서 조사 받으셨잖아요. 예.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재판부의 구성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부는 제 밑에 있는 재판부장을 중심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령 한 분은 주심인데 이 많은 별들을
재판을 해야 되고 또 재판장은 최혜병 특검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계급이 깡패라고 제대로 재판을 할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예. 예? 자, 장관님. 네. 이 사건은 저희들이 주장하다시피 내란 전담부에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장관님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이라든가 또는 관심을 가져야 재판을 할 수 있지. 지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법원장은 수사받고 있고 소령 2분이 어떻게 이 많은 별들 10분이나 되는 별이 몇 개입니까? 이걸 제대로 재판할 수 있을까? 그것을 네.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예? 제대로 단죄도 않을 거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치가 있으면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란 재판이 제대로 네. 신속하게 단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방부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졌네요. 8월 26일 날 임성근 입장문에서 추미애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가 저를 위증죄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장경태, 추미애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질펀하게 늘어놓은 저에 대한 근거 빈약화 허위 주장을 지켜볼 수 없는 현실이 세상 무겁다라고 입장문 쓰셨어요. 카페 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부운영자시던데 저희가 잘 그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카페 수사 기록도 많이 유출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9일 관련 청문회에서 피고바 임성근 씨에게 분명히 질의를 했을 때 송호종, 이종호 씨, 최태경 씨, 멋진 해병 5인에 대해서 초청한 사실이 있느냐 초대장까지 제가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초청장은 사령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포항 경비지역 내에서만 피고발인의 초청장이 발송되고 나머지는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가 내부 확인 결과 담당 참모를 통해 송 씨를 추가 초청하라고 따로 지시한 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증하신 건 맞죠? 청문회 때. 본인이 멋진 해병 5명을 초청했지 김계한 사령관이 아는 5명이 아니었잖아요. 본인 지인이었잖아요. 청문회 때는 제가 청문회 때 기억한 그대로 제가 답변을 네, 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이어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알겠습니다. 참모들과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정정을 그러면 이렇게 보고를 알겠습니다. 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송호정 증인 작년 연말에 임성근 사단장 만난 적 있냐 했는데 송호정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마저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질펀하게 모이 커피 어쩌고에서 12월 23일에 이렇게 만나셨는데 왜 거짓말 하셨던 거예요 도대체? 저는 그것도 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만난 것으로 저는 제 기억은 연초로 기억을 했던 겁니다. 또 이관영 씨 또 연말에는 만나지 않았다. 만났는데 사진이 공개됐어요. 아무튼 그거는 뭐 본인이 수사 받으시면 잘 재판에서 응용하시고요. 또 곽규택 위원께서 7월 28일 임성근이 사의 표명 전후 임성근 사단장과 이야기를 해보곤 했을 것 같은데 그래 보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했을 때 송호정 증인 같은 경우는 7, 8월 통한 적이 없습니다 했고 본인도 특별히 통한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이관영 씨와 송호정 씨의 통화 내역 중에 임성근은 다른 전화를 받은 것 같다. 임성근에게 사표는 아직 이르다는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라는 지금 녹취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이후에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다가 사의를 안 했던 그 과정 결국 그 과정에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아니냐. 이종호 아니면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했습니까? 김계한 사령관과 비아폰으로 통화했나요? 아니면 본인 와이프 폰으로 통화했나요? 김기한 사령관님하고는 개인 폰과 또 비아폰 다 한꺼번에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7월 28일에 아침 7시 반에서 8시 어간에 김기한 사령관님에게 제가 직접 사의 표명을 이미 본인은 사의 표명 안 해도 된다는 걸 이미 그 당시 8월 초순경 알고 있었다라는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 마지막 이종호 씨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결국 임성근 사단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임기훈 국방비서관부터 해서 군 검찰단장, 이종석 국방부 장관, 유재훈 법무관리관 다 엮여가지고 다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아마 다 위증이든 뭐든 다 처벌을 받을 겁니다. 수사 외압이나 이첩 보류, 신범철 차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임성근, 이종호 씨와 식사했다. 배우 박성훈 씨가 진술을 했어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이 박성훈 배우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확인을 하면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아직도 비밀번호도 몰라요? 비밀번호 알아요? 몰라요? 핸드폰 비밀번호 아직도 모르냐고요? 군인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모르면 어떻게 군 작전 계획을 외우고 다닙니까? 질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네. 비밀번호 관련해서는 지난 청문회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청문회 때 당신이 말한 것은 군권 부장이는 상권을 연수다가 진실할까요? 양정권 산업 얘기하시는 분들이 체력 수칙이 다 써놓은 거라고요? 자, 다음은 증인 들어가세요. 자, 다음 질의는 신동욱 위원님 질의. 이 내란을 청산하고 우리 국방을 다시 세우느라고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제가 오늘 하여간 그 국감을 열심히 하려고 자료를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저도 무소속이고 이제 당은 없지만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예? 야당이 잘해야 여당이 잘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감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나온 얘기들 제 건 나중에 하고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공격을 하냐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 같다. 소파 협정을 어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그 북한의 무인기를 10여 차례 이상이나 제 맘대로 보내고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하고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막 국회로 끌고 들어오는데 국방부에는 이분들은 한미동맹이나 한미협정 상호 신뢰를 되게 중시하신다니 사전에 협의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승인도 유엔사 승인도 다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뭐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뭐라고 질의를 하시냐면은 우리 그 지금 각 부처에 엇박자가 있다. 정동영 장관, 위성락 실장, 안규백 장관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고 또 질의하시는데 저 궁금한 게 아니 지금 그 우리 정부가 무슨 수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도 아니고 대북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정동영 장관은 평화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테고 위성락 실장은 균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테고 안규백 장관님은 국방안보를 중심에 두고 얘기를 하실 텐데 세 분이 혹시 서로 말을 안 섞으십니까? 안 만나세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만나서 전반적인 소통을 하고 대화를 계속 하시죠. 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논의 협의하면서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면서 대북 관계를 관리해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세 분의 시각이 똑같으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를 조율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 지금 방첩사가 뭐 없어진다 줄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방첩사 관련해서 구조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방첩사 내규에 혹시 내란에 개입하라, 뭐 계엄을 지원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없죠. 네. 민간인을 정치 탄압해가지고 괴롭혀라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짓을 하니까 손을 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게 하려고 손대시는 거 아닙니까? 방첩사가 이름만 바뀌었지 예. 계속 불법에 개입되고 그 네. 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첩사를 일대 개혁을 단행하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79년도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여러 차례 그 방첩사의 이름과 기능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 본래의 마각이 항상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과감히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왜 또 국민의힘에서 난데없이 방첩사 문제를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거 혹시 나중에라도 자기들이 또 권력 잡으면 방첩사 활용해서 딴짓하려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번 참에 확실히 개혁을 하셔가지고 방첩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소중히 하는 건 우리 국민의 아들, 딸, 사병들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사병의 목숨을 하늘처럼 중시하시는 게 우리 장관님 아니세요? 네. 그럼 최여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군을 동원해서 구조개혁하면서까지 다시 재발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내 자식 죽이지 마라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나 이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피켓 하나 들었다고 무슨 건의를 실추시켰다라고 난리를 부리는 분들이 사병의 죽음 문제를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한 사람의 죽음은 정말 전 국민의 죽음 못지않게 소중하게 해야 되는 게 군 장성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장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신의 사병들을 하늘처럼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건으로 생각하세요? 그런 거 아니시죠? 자식과 조카처럼 생각하고 네. 사인 여천의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기괴하고 참담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서 기존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군사법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게 다 연결되는 일이긴 한데요. 아까 예. 이성윤 의원께서 예.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소령이 별들을 제대로 수사 재판할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군사법원 관련 법이 지금 개정이 됐고 예. 그로 인해서 요번에 박정훈 대령 사건 같은 경우에 군에서 예. 1심 무죄 판결 내고 한 건 저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5년 사이에 국내 마약 사건이 한 100건 이상 적발이 됐다 그래요. 예. 알고 계세요? 근데 예. 100건 정도 적발이 되면은 실제로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군은 첨단 무기를 다루고 있는 곳이고 국방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밀을 다루는 곳인데 이 군이 마약에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질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 사병들이 발각이 되면 중징계를 하는데 장교급들은 전부 다 근신 처분으로 그쳤습니다. 장교들이 더 중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저 의원님, 징계는 법원에서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하기는 좀. 제가 아까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명확한 진실을 밝혀달라. 예. 그렇게 해서 박정훈 대령뿐만이 아니라 최혜병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단 사병이라도 내 소중한 자식 군에 보내서 복무시켰는데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로 이런 일 겪지 않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마약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병들만 중징계를 받고 윗선은 적당히 근신 처리되는 이런 일들이 군사법원 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장관님 확실하게 개선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조배수 위원이십니다. 4분 남았습니다. 네, 장관님.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민주주의죠. 그러나 저는 정부 차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관의 발언은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다양한 의견이니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 장관은 이렇게 하고 저 장관은 저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기관의 발언은 굉장히 무게가 있고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난번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 이랬습니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남북 관계는 특수 관계로서의 지금 이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죠? 국방부 장관님께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예. 두 국가론 아니죠. 자,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두 국가론은 또 위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 3조에 보면 영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통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국가 지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4조에도 위반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뭐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 통일 가능성도 없는데 그럼 통일부가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통일부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주적 개념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적 개념에 대해서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이에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 그냥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확히 얘기했고 우리 장관께서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한해서 주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대북 인식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그리고 또 우리 군인들은 어떤 유사시에는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뒤죽박죽이면은 기강이 흐트러지죠.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첩사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방첩사가 보니까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께서는 방첩사를 해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 지금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 그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 근데 제가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게 해체로 가닥을 잡았다고 지금 보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나왔거든요. 안을 제시를 하면은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국정원이 너무 기능이 강화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간첩을 잡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방첩사도 이렇게 기능을 약화시키면 안 돼, 분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관 기관의 국방부 직할부대 유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나 다른 데로 이관된 게 아니고 국방부 내나 국방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 소홀한 측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발언을 정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국감을 임하시는 법사위원님들과 또 국방부 장관님께 당부드립니다. 법사위가 국방부 장관님을 피감기관으로 앉아 계시게 하고 우리가 업무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 활동을 하는 것은 아까 군사법원 업무 보고에서 보듯이 군사법제도와 그 운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국회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각에는 다양한 부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 아래에서는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해서 부처 상호 간의 역할과 임무가 있는 것이고
부처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외교부나 통일부의 입장과 국방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통일부 장관의 소신 발언을 끄집어 와서 장관님께 질의를 하신다든지 답변을 강요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국정감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12사단 GOP 신병 총기 사망 사건 기억하시나요? 예, 예. 다음 달 28일이 당시에 사망한 김상현 이병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김상현 이병은 당시에 집체 교육, 적성 검사, 경계 작전 교육 등을 받지 못한 채 육군의 12사단 GOP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근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근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입을 했다라고 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간부들과 선임들은 GOP 근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했다고 질타를 하고 또 업무 미숙을 핑계로 김이병에게 암기를 강요하고 협박, 모욕 등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부대에 이런 괴롭힘을 일삼는 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김이병은 자대 배치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김이병을 가해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선임병 2명과 하사는 춘천지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1심 판결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면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임병 2명, 그리고 하사는 징역 4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이 이 사안에 비해서, 위중성에 비해서 약한 형량 아닙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재미로 골탕 먹이고 고문을 했다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높여달라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에 이 김이병 사건을 오발 사고라고 허위 보고한 그 사안에 대해서 A 하사의 그 혐의를 당시에 군사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군인권센터의 제보인데요. 지금 사실상 군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요청 부탁드리고요.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당시에 12사단장은 그 유명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이진우 사령관은 이 김이병과 같은 우리 장병들의 인권과 생명은 제대로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런 참혹한 일이 자기 부대 내에서 일어나게 한 그자가 결국은 대통령 권력에 굴복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진우 사령관은 조건부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자가 내란에 또 가담을 하고 보석의 버젓이 풀려나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촘촘히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관이 이 자기 부하들이 이런 나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최혜병 사건의 임성근 사단장 지금 사례도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급이 제한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예. 김상현 이병은 지난 2월 18일이 되어서야 순직이 비로소 인정이 됐습니다. 이 김이병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이병의 사체가 국군 수도병원 냉동실에 아직도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차마 떠나 보내지 못해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이번 달 말에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 장례식에 좀 각별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서 이 국방부 차원의 그런 예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군에 자식을 맡기고 한 부모로서의 그 입장을 100번 1000번 이해를 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 군대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 있는 이 괴롭힘 이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악질적이고 또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우리 장관님께서 계실 때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달 30일까지 15일부터 30일까지 정군 정밀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대 근무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김이병처럼 교육받지 못한 신병을 곧바로 근무에 투입을 해서 내부에서 이런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대 근무 투입 전에 필수 교육 과정은 반드시 이수하고 또 그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제도적으로 정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가 정착이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시고요. 김이병과 그 가족분들의 안타까운 이런 한을 우리 장관님께서 꼭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공감 능력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위원님이십니다. 장관님, 네. 그 군의 존재 이유는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이 그 정신 나간 리더의 위법한 명령을 저항하지 않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 국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지난 12.3 내란 때 그 군인들 중에서는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군인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지휘관 중 또 적지 않은 수가 말이 안 되는 그 명령, 위헌위법한 명령에 따랐던 그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세상을 맞이하지 않으려면은 저는 그 모든 군인들,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군인들에게 헌법과 법률 교육을 좀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에는 따라야 하는 것이고 어떤 명령은 과감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지침을 장관님께서 좀 직접 만드시고 교육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법률에 대한 것은 법무장교가 정훈과 윤리 도덕 같은 경우는 일반 정훈 장교가 법무장과 정훈 장교가 역할을 분리해서 지금 그런 교육 지침이 지금 하달돼서 지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에 대해서 무한 국민들이 두 번에 걸쳐 드디어 찬성이 더 다수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무한 군수께서 육자 TF에 조건 따지지 않고 협상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어제 그 남도일보와의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네. 그런 그 선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우리 중앙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니까 무한 군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고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이 소음 피해 보상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조금 그 현실화 방안, 증액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뭔가 이 전국적으로 군공항 그 소음 피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또 이 군공항을 받겠다고 아직 받겠다고 확정한 건 아니지만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 준 그 무한 국민들의 그 걱정,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한다면 군 피해 보상금 현실화 방안을 장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과 보상이 같이 수반돼야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에 광주 광산구 평동에 포사격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박격포 같은 것들을 1년에 40일 정도 쏘는 장소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20일이 사용일이 20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10여일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포사격장의 연역을 보면은 광주 상무대가 94년에 그 장성으로 이전을 했을 때 장성에 종합 포사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광역시 내에 이런 그 포사격장을 이중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포사격장은 지금 광주가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평동호수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을 짓거나 또 대학의 종합병원을 옮겨오려고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최적지라는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동 포사격장을 이제는 용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한번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이미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님하고 그리고 광주의 강훈태 시장 두 분이 이 폐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뭐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두 분들의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결말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은 더훌륭한 분이니까 좋은 결론 좀 내려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국방이 활동할 때 아마 이 안이 거론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평동은 이 한평 근처로 가는 그 강주 끝머리에 있는 건데, 당시에 그 장성 상무대로 가는 것이 부지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것이 중단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무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전해지는 얘기를 보면은 그 박격포 같은 거 발사 거리가 그 장성의 그 종합 포사격장에서는 바로 나오지는 않는데 발사 각도를 달리해서 좀 대각선 방향으로 쏘다 보면은 그 공간이 거리가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실무자 사이에 주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상무대하고 문수사란 고수면에 있습니다. 문수사라고 두 군데 부지를 그때 물색했던 걸로 기억이 제가 됩니다만은 여러 가지 포사격을 각도를 바꾸더라도 이것이 오발이 나면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서 아마 안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상무대 내에 다른 어떤 부지가 있는지, 민가가 없는 곳을 있는지 이를 파악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 임기훈 증인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잠시 좀. 예. 작년 6월에 법사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병 사건 청문회 때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임기훈 증인께서 대통령의 경로는 국가 안보 사항이다, 그래서 답변을 거부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언이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저는 망언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 소신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대통령님의 경로 여부보다도 당시 현직 비서관 신분, 현직 비서관 신분으로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다 공개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특검 조사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걸 전달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진술을 하셨습니까? 관련 내용은 제가 특검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거기서는 진실되게 말씀하셨겠죠? 진실대로 말씀하셨죠. 예,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화냈던 거, 너무 화냈던 거 미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데 사인했나요? 저희가 작년에 국감을 하는데 김영현 장관 나와서 평양에 무인기 떴다는 기사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가서 수습하라고 잠시 국감도 중단했었거든요. 평양에 무인기가 띄어 있잖아요. 장관님, 예.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 띄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특검은 외환죄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면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대한민국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론이 없습니다. 예. 그런 대통령,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쉴드를 칠 수가 있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저는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윤석열의 경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최수근 상병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임성근 등에 의한 잘못된 지시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임성근을 수사해야 된다고 했더니 윤석열이 경로를 했어요. 임기훈 우리 금방 나오신 분 가서 특검에 진술했죠. 나온 보도가 뭡니까? 윤석열이 그날 수석 보좌관회에서 경로했다. 맞습니까, 장관님? 네. 윤석열은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임성근 같은 사람 처벌하면 안 된다고 경로한 게 맞죠? 네. 그 경로를 숨기느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임성근은 거짓말만 합니다. 오늘은 보도가 나왔어요. 임성근, 이종호 만난 적도 없다 그러더니 임성근, 이종호 만났잖아요. 그리고 임성근, 이종호 박성웅하고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이 그냥 딱 보면 나오는데 모르는 사이라고요? 위증한 사람 확실히 처벌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임성근 위증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임성근 하나 살리려고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임성근 살리려고 이종호가 손을 썼고, 이종호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입니까?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무너졌어요. 그렇죠, 장관님? 네. 위기의 대한민국 잘 지켜주시고요.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 미군 기지까지 압수수색했다고. 맞습니까?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트럼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미군이 일하는 곳까지 압수수색했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해를 시킨 겁니까? 그건 한국군에 근무하는 그 장소라고 아마 얘기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이며 그 한국군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평양에 드론을 띄워서 전쟁이 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협정 내용에 맞춰서 들어가서 우리 한국군이 근무하는 곳을 그 내용을 압수수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해시킨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또 특검을 아니 윤석열이 그럼 드론 띄웠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또 호도합니까? 그러고도 대한민국 정치인 맞습니까? 북한에 드론기가 떠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윤석열의 비상경을 예측한 이유는 백령도에 있는 미군들이 이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소를 옮기고 양구에 있는 군 포대 출구를 북한을 향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예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밝혀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최혁진 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의 육성을 공개하고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을 공개하고 강혜경 씨가 여기 와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윤석열이 화들짝 놀라서 비상계엄을 앞당긴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을 잡고 여기 우리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군 오산 기지에 드론을 띄운 그곳을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또 특검을 미국까지 들먹이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 작태 오늘 규탄합니다. 그리고 명단 한번 띄워주세요. 노상원 명단입니다. 노상원이 명단이 이번에 다 나왔더라고요. 노상원 수첩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기는 뭐 서영교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요. 저는 저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 저는 끝까지 저들을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저들하고 부하내동하는 자들을 끝까지 처벌할 겁니다. 첫 번째 장에 서영교가 있고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시. 두 번째 칸에도 서영교가 있어요. 송영길 서영교, 김민석 서영교, 고민정, 윤건영 등등이 있어요. 제 이름 넣어서 수거하려고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사형이라고 하는 글자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명단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수사재판소 만들어서 사형시키겠다. 사형 무기형. 예? 저런 재판이 근데 왜 공개가 되지 않는 거죠? 저희가 특검법 만들어 공개하게 했으니까 공개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나라 잘 지켜주시고,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이 거짓말한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을 오늘 임태훈 소장이 나왔는데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임태훈 소장? 예. 그리고 저는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용민 중령 나왔습니다. 임성근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흔들렸어요. 그런데 저렇게 뻔뻔스럽게 있거든요. 이용민 중령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그때 유일하게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너무 고통받은 이용민 중령의 말씀을 듣고 오늘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두 분 다 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군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안 들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홍창식 군 법무관리관, 지금 장관님을 보좌하고 있지만 당시 계엄 편람상 기획조정관이 포고령을 법무관리관에게 검토해서 선포한 게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TV 보고 알았다라고 변명하면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자기 손을 거치지 않은 포고령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재 국방부 장관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김상한 육군 법무실장인데요, 12.3 내란 버스를 탑승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면 계엄사령부 법무처장이 되는 건데요, 본인이.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것, 최소한 부하 수행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법무조언을 해야죠. 이거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란 버스 타는 장군들에게도 이 버스 타면 큰일 납니다. 안 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육군 참모총장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법무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란이 종식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좀 들어보십시오.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음해한 그리고 조사본부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법무장교가 유재훈 법무관리관 밑에 있던 총괄장교하던 장교가 이번에 대령 승진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되지 않는다면 군의 기강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게 내란 청산 장관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민 중령 1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따가 기회를 또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 같습니다.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용민 중령입니다.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없는 열심히
근무하는 군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서영교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내란에 이 관련된 사람은 시간에 선후가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끝까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 의원님. 조용히 해주십시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잠깐만 시간 다시 주시고 자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서영교 의원님도 신동 의원님도 집중해 주십시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영상 좀 올려주세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 전 방첩사령관 출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저 차에서 내리고 있고요. 자세히 보십시오. 손짓 저렇게 하고 있고 저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모습이 이상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여인영 지금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그런데 아까 이 손짓 하면서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호하는 사병들한테 손 까딱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몸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호 사병들은 또 순순히 그 말을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인영 사령관이 그 혼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범죄자를 저렇게 개호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 네. 수용시설 출정 시 개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올려봐 주세요. 2명의 교도관이 1명의 수용자를 동행해서 출정할 때 1명은 수용자 뒤에서 허리 부분 포승을 잡고 다른 1명은 적당한 위치에서 동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엉터리로 개호하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저렇게 내란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자기가 아직도 장군인 줄 알고 저렇게 그 법정에 출정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정에 출정할 때 규정과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8일 날 경남 거제시의 민가에서 반려견 4마리가 남성 3명에게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맞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그중에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3명 중에 2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 2명이 지난달에 해병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건데요. 아마 특수 손괴나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징계도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 피해자 중 1명은 이제 전역까지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이거든요. 이 사건이 아무런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40일 지나서 무사히 전역시키고 하면 이제 민간의 이제 수사기관에 넘길 건데요. 징계라는 것이 꼭 기소가 되어야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비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려봐 주세요. 최근 5년간 군 검찰 기소 이전에 민간 검찰로 이송된 게 1900건인데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전부 징계 없이 무사 전역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해병대의 이 군인들이 중에서 1명은 또 분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은 중에서 1명은 잘못된 것 같고요.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이 해병대 군인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켜서는 안 되고요. 아마도 그 중대한
중징계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을 앞둔 군인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좀 나와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께서 그 질문하신 거 다시 이어서 묻겠습니다. 네. 지난 그 최혜병 순직 관련해서 그 본인이 수사외압의 창구로 이종호 대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본인이 청탁을 한 중간에 그 중간 창구라고 우리가 그 국회에서 물었는데 이종호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 배우가 박성웅 배우가 본인과 이종호 씨가 만나는 거 봤다. 같이 식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아직도 그럼 이종호 모른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예, 저는 아직도 이종호 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호 씨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배우하고 제가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군의 시스템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께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정필이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네, 저는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임성근, 이정필 등이 만나는 자리에 목격자가 한 4명 정도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최혜병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에. 예. 이 목격자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 뭐 어떻게 상세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저도 그걸 들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종호 씨하고 그다음에 박성웅 배우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이 둘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녁 식사 자리에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박성웅 배우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술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한 번도 것과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또 하나는 그런 사실이 이종호에 없고요. 대해서 한 번도 만난 그것은 사실이 없어요? 정확하게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체계가 우리 군에는 있다.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이종호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위증이면 제가 반드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위증이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